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2의 국어 황진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2025년도 9급 출제기조 예시 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볼 건데요.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2025년도 9급의 시험 유형이, 국어 시험 유형이 바뀐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험 준비를 하시던 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2025년도 시험을 위해서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5년도 9급 해설을 진행하는데 뭐와 비교해서 최근에 시행한 2024년도 국가직 9급 문제와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점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번 해설 특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예시 문제는 비교적 조금 구체적으로 해설을 진행할 거고 2024년도 국가직 9급과 비교를 하는데 2024년도 국가직 9급은 해설은 하진 않을 거예요. 요런 점이 다릅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점 참고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얘는 2025년도 문제이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기역에서 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래서 얘는 일종의 장문 문제죠. 그쵸? 장문 문제인데 아마 2025년도 이후 문제에는 이런 공문서와 연결지어서 장문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공문서의 특징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기존에 장문 하던 방식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 장문의 경우는 차별점 두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원칙은요. 첫 번째는 중복되는 표현 삼갈 것. 두 번째는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 사용할 것. 이게 뭐예요? 병렬 구조일 때, 즉 와, 과 혹은 연결어미 고 연결될 때 두 개의 구조를 잘 생각해라. 대등하게 병렬시켜라. 요 내용인 거죠. 세 번째는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켜야겠죠. 이것도 뭐 장면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 네 번째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할 것. 그쵸? 그래서 장문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을 그냥 원칙으로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준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우리 문장 고쳐쓰기, 올바른 문장이라고 하는 어법 내용에서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거를 적용해서 공문서를 고쳐볼 거예요. 자, 보시면 기억에 안내, 알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1번 기억 안내라고 고친다. 어때요? 적절해요. 왜냐면 원칙 뭘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 중복되는 표현을 삼갈 것. 그쵸? 안내가 뭐예요? 알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다라는 어휘의 의미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주는 거예요. 안내를 하던가 아니면 참석 알림이라고 하던가 하나를 덜어내주는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항상 뭐에 주의해야 된다? 와, 과 이러한 조사로 연결되는 대둔구조, 병렬구조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어때요? 구조가 다르죠?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 구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절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절과 구가 결합해서는 안 돼요. 구일 거면 구로, 절일 거면 절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자, 절 형태로 바꿨어요.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 얘는 또 뭐로 바꿨어요? 향상으로 끝나잖아요. 절로 끝냈어요. 구로 끝냈어요. 구로 끝냈어요.
자, 애초에 확립하고라는 절의 형식, 서술어가 있는 절의 형식으로 바꿀 거면 뒤에도 생활을 향상하다, 서술어의 형태로 냅뒀어야 되는데 갑자기 향상이라고 하는 명사로 끝나요. 구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도 지금 병렬 구조에서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을 깨뜨리고 있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이 포함된 문장 읽어보면 본어는 국내 유일의 의약품 관련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서 의약품에 관한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본어는 요게 주어죠. 그쵸? 그러면 주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면 되겠죠? 우리 주어인 본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쵸? 본원이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본원이 제공하고. 그렇다면 얘가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의 목적어, 객체인 목적어로서 쓰여야겠죠. 그래서 본어는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로 고치는 게 맞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킨 경우예요. 그쵸? 본원이라는 주어에 호응하려면 제공하다로 가야 되는 거고요. 리을 보시면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라고 나오는데요. 4번 보시면 의약품 용어를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다. 즉 원래 문장에서는요. 뭐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었어요. 자, 서술어가 개선하다잖아요. 개선하다 서술어 생각해보면요. 누가 무엇으로 개선하다가 되어야겠죠. 즉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인데 얘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부사어 나오고 목적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4번에 목적어 추가, 의약품 용어를 이라는 목적어를 추가해야지만 원칙 네 번째 보시면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쓰기, 뭐 장문이라고 하면 장문이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일종의 어법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문제가 2025년도에 나올 건데 사실은 얘는 신유형은 아닙니다. 자, 2024년도 국가직 9급 문제 보면요. 글을 퇴고할 때 기억에서 리을 중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곳은 어때요? 문제 유형은 동일해요. 다만 쟤는 이제 원칙도 친절하게 제공해주고 공문서의 형태로 나왔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유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3번이었어요. 왜냐면 얘도 와 가로 연결되어서 얘는 지금 국가정책 수립이라는 구, 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다라는 절의 형태로 구성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동일해요. 다만 2025년도 문제부터는 조금 암기를 지양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원칙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유형은 동일해요. 그래서 얘는 따로 뭐 다르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문 하시던 것처럼 어법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25년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 딱 구성으로만 보면 독해, 비문학 문제 같지만 안에 나온 내용이 어때요? 어법이죠. 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25년도부터는 어법 문제가 이런 형태로 비문학, 지문의 화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어법 내용을 설명해 주고요. 요거를 토대로 너네가 추론해서 문제 풀어라. 그래서 애초에 발문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법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빠르게 읽기 위해서 아마 2024년도 국가직 9급도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2025년도 문제를 보시면 추론형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추론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암기형 어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친절하게 우리 합성어 나오죠. 합성어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합성어의 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품사에 따라서 합성명사, 합성형용사, 합성부사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성 봤을 때 단어 배열법이 국어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면 동사, 흔히 나타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배열법이면 비동사다라고 하면서 예시까지 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요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선지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차라리 어법 공부를 미리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법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추론형으로 풀래 해도요. 요걸 읽어요. 읽고 요거 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흰 머리는 용언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다라고 나오는데 자, 합성명사 맞아요. 머리로 끝나니까. 근데 흰이라고 하는 구성이요. 희다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 희. 그쵸? 희다, 희고, 희니. 어간에 니은이 결합했잖아요. 요 니은이 뭔데? 어미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흰을 용언 어간과라고만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용언 어간과 어미가 명사와 결합한 합성 명사다라고 했어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선지가 되는데 자, 요 지문 어디에도 어간, 어미,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젊은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다라고는 알려주지만 요거를 토대로 어간, 어미가 결합했네? 어법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여러분들은 그냥 어법은 우리 시간 절약용으로 요거 읽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그렇다고 막 지금 하던 것처럼 뭐 일일이 얘가 접사고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얘도 2024년도 국가직 9급과 비교해보자면 자, 2024년도 국가직 9급에서도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주려고는 해요. 이 형태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 보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만큼 큰 힌트를 주지는 않았죠.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 합성어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거 파생어다. 라고 알려는 주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접사고 뭐가 어근인지는 외우고 있으셨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국가직 9급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접사, 새가 접사다, 개가 접사다 이런 건 외우셨어야 돼요. 물론 2025년도에 그것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 일부는 외워야겠지만 저렇게 뭐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는 보이지만 그래도 외우실 건 외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25년도 문제로 돌아와서 3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글에 기억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서 기억이 간접 존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접 존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지금 주체 간접 높임에 해당이 돼요. 간접 높임. 간접 높임. 자,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죠. 간접 높임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2025년도 문제다 보니까 또 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존경 표현에는 주어 명사구를 직접 존경하는, 직접 높이는 직접 존경이 있고 존경의 대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나 사물 등을 높이는 간접 존경, 다른 말로 간접 높임도 있다. 자, 그래서 친절하게 예시를 무조건 줄 거예요. 할머니는 직접 용돈을 마련하신다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할머니는 용돈이 없으시다를 들 수 있다. 전자 보시면 주어가 할머니죠. 직접 존경하기 위해서 마련하시다 이렇게 존경 표현을 한 게 직접 존경. 반면 후자는 주어가 용돈이에요. 용돈. 근데 할머니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자. 어떻게? 없으시다로. 없다가 아니라 없으시를 넣어서 존경 표현을 쓰자.
그래서 이러한 후자의 예시처럼 간접 존경의 사례가 아닌 걸 고르래요. 1번 보시면요. 주어가 뭐다? 자식이. 고모는 자식이 5이나 있으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식이 5이나 있으시다. 어때요? 고모는 자식이 있으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식이 굳이 높일 필요 없지만 우리 고모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5이나 있으시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간접 존경의 사례고요. 자, 2번 보시면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신다. 주어가 뭐예요? 다리가 아프다. 그쵸? 다리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높일 필요는 없는데 할머니와 긴밀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죠? 3번 보시면요. 주어 뭐가 보여요? 언니는 아버지가 염려하신다 이렇게 가죠. 아버지가 염려하신다가 주어인데 얘는 어때요? 아버지 직접적으로 높여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다 시로 직접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존경이에요. 간접 존경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가볼게요. 자,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주어 수염이 많다가 아니라 많으시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신체 수염. 간접적으로 시다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읽고 충분히 해결 가능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 읽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만일 어법을 조금 익히신 분들이다. 그럼 어때요? 간접 높임 찾으라는 거구나. 간접 높임 없는 거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선 2025년도 이후 시험일지라도 어법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조금 체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법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빈칸 추론 문제죠. 자, 그래서 빈칸 내용을 쓱 훑으면 문제의 현실성, 세계의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 뭔 말인지 모르죠? 설명해 줄 거예요, 지문에서. 그럼 요것들 중에 요 자리에 들어갈 걸 찾아라. 그럼 저거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빈칸 추론으로 풀면 됩니다. 자, 보시면 소설과 현실의 관계를 온당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나오죠. 세계의 현실성, 문제의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체적인 시공간에서 특히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어 서사의 무대로 삼을 경우 세계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자, 그럼 세계의 현실성 나오죠. 자, 세계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게 뭐냐면요. 입체적인 시공간에서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어서 서사의 무대로 삼는 것. 되겠죠? 세계의 현실성이에요. 자, 그 다음 그 세계 안의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투하면서 당대의 공론장에서 기꺼이 논의해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낼 때 문제의 현실성이 확보. 자, 아까 무대 3잖아요. 그 세계에서 이걸로 해야겠네요. 자, 그 세계에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투한대요. 그러면서 논의해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낸다? 그러면 그거를 문제의 현실성 확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특정한 선택지를 제출한다. 자,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특정한 선택지 제출. 요것이 해결의 현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끼워 맞춰보면 되겠죠?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밀실과 광장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남이냐 북이냐라는 민감한 주제를 격화된 이념 대립의 공론장에 던진대요, 여러분. 그게 기억을 확보하는 거래요. 주제를 공론장에 던진다. 이게 뭐예요? 논의해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내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기억은 문제의 현실성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다음 문장. 작품의 시공간으로 당시 남한과 북한을 소설적 세계로 선택함으로써 동서 냉전 시대의 보편성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특수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니은. 자, 여러분 요거는 위에서 뭐예요? 작품의 시공간을 설정한대요. 그쵸? 작품의 시공간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분단 체제라는 시간. 어때요? 그러면 특히 의미 있는 한 부분, 시공간에서 의미 있는 부분 도려낸 거잖아요. 세계의 현실성 확보했네. 되겠죠? 그 다음 광장에서 주인공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이 나와요. 소설에서. 자, 요런 거는 남북으로 상징되는 당대의 이원화된 이데올로기를 근저에서 흔들었다. 자, 어때요?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좌표를 흔들면서 특정한 선택지 제출하죠.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제출해요. 그럼 뭐예요? 뭘 확보했다? 해결의 현실성을 확보했다. 자, 얘 어때요? 빈칸 추론으로 푸시면 돼요. 어쨌든 빈칸 추론으로 풀면 정답은 1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조금 새롭다고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빈칸 추론? 이전까지 나오던 거잖아요. 자, 근데 뭐가 새롭냐? 자, 제가 노란색으로 이미 칠해놓았지만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이 지금 화제로 쓰이고 있어요. 제재로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요, 이 현대 소설 문제가 따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해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 알고 계셨어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기본 내용을 아실 필요가 없이 독해형으로 풀었죠. 그쵸?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독해 빈칸 추론 힌트 얻어서 푸는 것처럼. 자, 즉 우리 국가직 9급에서 요 소설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소설 문제 이렇게 나왔죠. 적절한 것 골라라. 그래서 소설 내용 우리 소설가 구보씨의 1일에서라는 요 소설의 문제를 푸는 형식 나왔는데 요런 방식 다 사라질 겁니다. 요러한 내용적인 측면, 내용을 아예 주지 않아요. 그쵸? 소설 내용을 주지 않고 그냥 소설 내용을 간략적으로 요약해서 요런 식으로 최인훈의 강장, 제재로만 쓰이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요런 소설 문제 푸실 필요 없겠죠. 그쵸? 요러한 점이 조금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일부 소설 내용들 요약집으로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거 간단히 알고 가면은 문제 풀기에 조금 용이해지겠죠. 그런 거 그냥 특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강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런 문학, 그러니까 현대 산문의 경우는 굳이 따로 문제풀이 연습할 필요 없겠구나. 그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것은 완전히 신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피셋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논증과 관련된 문제죠. 근데 문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도가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은 우선 자, 볼까요? 우리 이러한 진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뭐 이거 연습할 필요도 없죠. 그쵸? 자, 요 아이들을 우리가 도식화하는 연습을 해보면 자,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자, 얘는 회의에 참석하다. 부정문이 적히지 않은 긍정 표현이죠. 자, 긍정문은 그냥 이렇게 써요. 자, 오 씨가 오시면요. 자, 전제 조건.
오주무관이 참석하면 박주무관도 참석한대요. 자, 진술 하나 이렇게 정리 간단하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박주무관이 참석한다. 자, 마찬가지죠. 박주무관 참석하면 홍주무관도 참석한대요. 되겠죠? 그 다음 홍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부정이죠. 자, 우리 이런 부정 전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홍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공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나와요. 그쵸? 이런 전제들이 나오면 자, 요 아이들 진술은 모두 참이래요. 자, 이러한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조건의 대우관계, 자, 요 조건들의 대우관계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요 진술들이 다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진술의 대우관계도 마찬가지로 다 참이 되는 거고요. 대우관계라고 하는 건요. 전건과 후건의 위치를 바꿔줘요. 자, 전건과 후건의 위치를 바꿔주고요. 긍정문이었어요. 만약 전제가 긍정 표현이었다? 부정으로 다 바꿔줘요. 요게 다예요. 자, 요 진술이 참일 때 요 진술의 대우관계인 요 아이도 참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쉬워요. 그럼 요 조건의 대우관계 뭘까요? 홍주무관이 오지 않으면 박주무관이 오지 않는다.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진술 대우관계는 홍주무관이 오면 홍주무관도 온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정리할 수 있는 게요. 자, 요 두 조건 보시면요. 우리 연쇄라고 해서 연쇄법이라고 해서 자, 오씨가 오시면 박씨가 오셔요. 박씨가 오시면 홍씨가 오시죠. 그러면 요거 연쇄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오주무관이 오면 홍주무관이 온다는 것도 연쇄법으로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럼 요것도 순서 바꿔서 홍씨가 오지 않으면 박씨가 오지 않아요. 박씨가 오지 않으면 오씨가 오지 않아요. 박씨가 연쇄되죠? 홍주무관 오지 않으면 오주무관이 오지 않는다도 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네가 대우관계가 되는 거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들 중에서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 뭐가 있어요? 4번이죠? 홍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주무관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우관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요거만 아시면 된다. 되겠죠? 난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신유형이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는 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육사의 시 절정. 자, 절정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비문학 독해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뭐겠어요? 우리 앞전의 문제 몇 번 문제였냐면 4번 문제랑 동일해요. 산문뿐만 아니라 우리 운문도 이런 식으로 비문학 지문의 제재로 활용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국가직 문제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2024년도 국가직 9급의 경우는 어때요? 이런 시 내용이 나오면 이 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선지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읽고 뭐 서술어나 수식어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 시 구절의 내용을 해석해야 됐다면 그쵸? 국가직 9급에서 그렇다면 2025년도부터는 어떻게 나올 거다? 자, 절정이라고 하는 시 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자, 이육사의 시에는 시인의 길과 투사의 길을 동시에 걸었던 작가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게 이제 절정시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할 거죠. 시인과 투사의 두 길이 나와 있는데 가령 절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투사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 조건이 세 개의 연에서 먼저 제시된 후 시인이 품고 있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이 마지막 연에 제시된다. 그러니까 시인의 길, 투사의 길 두 부분으로 나뉜대요.
되게 친절하게 시의 내용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투사의 길은 이제 이 현실의 상황이죠. 냉엄한 현실적 조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의 그 시대적 상황. 마지막 여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희망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의 구절로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투사 이육사가 처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냉엄한 현실적 상황이었죠. 대단히 위태로워 보인다. 그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 제목이 절정이잖아요. 매운 계절, 일단 부정적이죠. 북방, 제일 추운 곳. 냉엄한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대요, 시에서. 그리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서. 어때요? 혹독한 현실이잖아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대요. 부정적인 말 그대로 냉엄한 현실, 아까 말한 냉엄한 현실을 이런 시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 그쵸? 여기서 바라본 세상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다. 요 말이 뭐다? 가냘픈 희망을 품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러한 힘든 위태로운 상황이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어떤 상황, 절정의 상황,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존재의 위기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 시인 이육사가 나서면서 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온 요 구절까지 봤을 때 1년에서 3년까지는 힘든 상황. 그러다 마지막엔 절정까지 온대요. 극한의 상황. 근데 지금 이제 시인 이육사가 등장해요. 사연. 3년까지 치달아온 극한의 위기를 담담히 대면하고, 자, 극한의 상황을 대면하면서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보면서 현실을 새롭게 규정한대요. 자, 이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 눈을 감아서 생각한대요. 새롭게 규정한대요. 생각하면서. 여기서 눈을 감는 행위는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새롭게 반성함으로써 현실의 진정한 면모와 마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래요. 자, 즉 이렇게 새롭게 눈 감는 행위, 새롭게 규정하는 행위가 외면이 아니라 현실을 반성하고 진정한 면모와 마주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다. 자, 이는 다음 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식구로 이어지면서 이 식구가 뭐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마무리가 된대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시인의 안간힘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예요? 희망과 관련된 성찰하는 구절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비문학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뭘 해라? 추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시를 제재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독해용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1번 절정에는 투사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뚜렷한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2번 절정에서 시인은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새롭게 규정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 시인 이육사가 등장함으로써 나왔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절정이라는 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문학 읽고 풀면 되는 거예요. 3번 절정은 시의 구성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투사와 시인. 그쵸? 투사와 시인이 반복과 하해를 거듭하는 게 아니죠. 저 투사가 부정적인 현실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이 다시금 규정하는 거였지 반복과 하해가 거듭되진 않았습니다. 4번 절정에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시인 아니죠. 냉엄한 현실은 투사였죠.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시인의 면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정이라고 하는 시 내용 몰랐어도 지금 지문에서 요 구절은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희망을 품는 거 불가능해. 투사의 상황이야. 사연은 현실 새롭게 규정에 반성에 희망이 있어. 요 구절이. 어때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시를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냥 읽어도 충분히 2번임을 고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은 우리가 따로 이제 시를 읽는 연습, 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었어야 됐다면 이제 2025년도 데뷔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현대 운문 연습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현대 산문처럼 뭐 마지막에 요런 중요한 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가 요런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는 강의로 듣고 문제를 푸신다면 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굳이 뭐 그거를 듣지 않아도, 굳이 그런 강의를 듣지 않아도 비문학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현대 산문, 현대 운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너무 문제풀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추론형으로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러신 분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사실 시 내용 미리 알고 소설 내용 미리 알고 가면은 너무너무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사실 강의를 듣는다면 완전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비문학으로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현대 우리 산문, 운문, 강의 혹은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현대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예요. 다시 2025년도 시험으로 돌아와서 7번 문제고요. 자, 가에서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 자, 이건 어때요? 자, 이것도 미리 우리 2024년도 문제로 보자면 동일해요. 동일한 유형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에서 첫 번째 문단으로 올 수 있는 거 체크해봐요. 나 아니면 라고요. 자, 나 보시면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로그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나오니까 뭐 나도 첫 문단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자, 라 볼게요. 시청자가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초에 불과. 제작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자, 어때요? 핵심 화제가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스토리텔링이겠죠. 나에서도 나오고 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자, 근데 핵심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문단은 뭐예요? 라죠. 그죠? 스토리텔링 전략이 시청자 사로잡기 위해서 필요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화제를 제시해주는 라가 첫 문단으로 적절하겠고, 그 다음은 무조건 나네요. 제일 먼저 할 일, 로그라인 만드는 것. 이를 통해서 스토리의 목적과 방향이 마련된대요. 자, 가 읽어볼게요. 다음으로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 자, 다음 과정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다 볼게요. 이 같은 창조 과정. 그러면 뭐예요? 창조 얘기부터 하고 이 같은 창조 과정. 이렇게 연결돼야겠죠? 자, 그러면 라나 가다의 순서로 가야겠네. 3번. 그쵸? 자, 국가직 9급 푸셔서 아시겠지만 얘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비문학 연습하시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금 서론, 본론, 결론에 뭘 써야 되는지 이 지침에서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서론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서론은 중심 소재의 개념 정의 들어가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한 개의 장으로 구성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서론부터 볼게요. 자, 우선 제목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이고요. 자, 서론이 지금 1번, 2번 해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장에 두 개의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정의 얘기하고 문제 제기. 자, 그럼 기억에는 문제 제기 들어가야겠죠. 복지 사각지대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번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 제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적절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볼까요? 본론.
자,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해야 된대요. 자, 본론은 그러면 우리 제목 두 개, 각 장으로, 두 개의 장으로 나눈다 했죠.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오케이?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항목들이 있어요. 자, 하위 항목끼리 대응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번끼리 대응해야 돼요. 자, 해소 방안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해소 방안이래요.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일까? 니은에 들어가야겠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제도의 한계. 그래서 반영해서 보완하자. 괜찮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고요. 자, 발생 원인 두 번째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디귿, 요거에 대한 해소 방안, 추가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들어갈 수 있겠죠. 3번, 사회복지 업무 경감을 통한 만족도 증대.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인력 부족이 해결되나요? 해결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하위 항목과 대응하지 못하는 디귿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적절하지 못한 내용. 마지막 결론도 정리해 볼게요. 자, 결론도 한 개의 장인데 뭐가 들어가냐? 이러한 문제점 해소 방안까지 봤죠? 그래서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1번에는 기대 효과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복지 혜택 범위 확장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기대점 되겠죠? 기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결론 2번은 복지 사각지대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소 방안을 마련. 어때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과제겠죠. 향후 과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개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요. 2024년도 국가제 9급에 개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개요는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었는데 2025년도가 기존 문제와 조금 다른 점은 지침을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서론에는 이런 내용 들어가, 본론에는 이런 내용 들어가. 그리고 하위 항목끼리 대응해야 돼. 되게 친절했어요. 친절하게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친절하게. 근데 기존 문제는 이렇게 개요, 요거만 딱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별 차이는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냥 2025년도 데뷔하시는 분이라면 지침 한번 쓱 읽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개요 내용 찾으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적절한 것은 자, 빈칸 위치부터 쓱 훑을게요. 연구팀은 1호부터 괄호라는 결론을 내린다. 자, 그러면 실험이 나오나 봐요. 실험 결과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볼게요. 신경과학자 아이젠버거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실험 진행했어요. 이 실험에서 그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의 뇌를 fMRI 기계를 이용해서 촬영했고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촬영하여 실험 참가자가 어떤 심리적 상태인가를 파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뇌의 부위와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실험을 하는 거네요. 아이젠버거는 각 참가자에게 그가 3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고 온라인에 각각 접속하여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자, 실험 내용은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각 그룹의 구성원 중 실제 참가자는 1명이었고 나머지 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대요. 실험이 시작되면서 처음 몇 분 동안 셋이 사이좋게 공을 주고받지만 어느 순간부터 실험 참가자가 공을 받지 못해요. 실험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둘이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는 나머지 2사람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끼게 된대요.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가 따돌림을 당할 때 전두엽의 전대상 피질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자, 아까 실험 뭐가 목적이었는지 나왔는데 그거 나오죠? 그쵸?
따돌림 당할 때 이러한 심리를 느낄 때 어떤 뇌의 부위가 활성화? 전대상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 자, 그러면은 실험 목적 달성하셨네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겠죠. 이는 인간이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래요. 자, 그러면 정리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요? 자, 전대상 피질 부위가 활성화될 때 언제 이 활성화가 돼요? 따돌림 당할 때. 그리고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그러면 어때요? 따돌림 당한다는 거 약간 심리적인 폭력이겠죠? 그죠? 심리적 폭력이랑 물리적 폭력 당할 때 같은 부위에 내가 활성화되는구나. 요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4번이죠. 따돌림 당할 때, 물리적 폭력 당할 때 심리적 상태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뇌의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뭐 여기서 2번 보시면 피해자의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 문제로 전환. 아니다. 이런 내용 알 수 없었고 3번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 두 개를 대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확실히 소거하셨을 것 같은데 자, 1번 물리적 폭력은 뇌 전두엽의 전대상 피질 부위를 활성화한다. 이것도 맞지 않나요? 하실 수 있어요. 저 내용도 만일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이었다면 적절한 내용은 맞죠? 근데 실험의 결과가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요 내용은 아예 대놓고 알고 있었어요. 실험 전에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된다. 이건 이미 기존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실험 결론으로 낼 수는 없는 거겠죠. 그쵸? 쟤는 일종의 결과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쵸? 그래서 적절한 결론은 4번이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빈칸 추론은 뭐 항상 나오던 유형이었죠. 그쵸?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유형으로 2024 국가적 구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빈칸이라는 결론 위치까지 동일하게. 그래서 이 유형은 항상 하시던 대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빈칸 추론의 경우는.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조금 새로운 형태죠. 한 지문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세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트형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무작정 지문부터 읽지 마시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10번은 추론형 문제예요.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추론형? 추론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면요. 문맥상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라. 새로운 유형이죠. 그쵸? 우리 비문학 독해에서 이런 어휘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9급에서. 그쵸? 새로운 유형인데 얘도 일단 국가적 국가 대조해서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추론형 문제 하나, 어휘 문제가 하나 이렇게 세트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그러면 우린 추론형 문제 풀기 위해선 지문을 읽으면 되는 거겠죠. 자, 지문 읽어볼게요.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로 생소한 개념 나왔죠. 무조건 체크해요. 얘에 대해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자,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다. 시공간이란 뜻이겠네요. 시공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다. 크로노토프의 관점에서 보면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저거로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요. 고소설에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서의 원점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대조를 할 거니까 하나하나의 특징을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고소설은 원점, 돌아갈 곳이 있대요. 그것은 영웅소설에서라면 중세의 인륜이 원형대로 보존된 세계, 각 고소설을 하나하나씩
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가정소설은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정이다. 고소설에서 주인공은 적대자에 의해 원점에서 분리되어 고난을 겪는다. 특징이죠. 원점이 존재하는데 원점에서 멀어지게 된대요. 적대자에 의해서 원점에서 분리되어 고난을 겪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상실한 원점을 회복하는 것. 즉 그곳에서 향유했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래요.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는 시간을 서사적 현재라 한다면 주인공이 도달해야 할 종결점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과거로서의 미래라고 합니다. 종결점이. 자, 이러한 시공간의 배열을 회귀, 돌아가다, 크로노토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반면 이번에는 근대 소설 나오죠? 차이점 나올 거고 근대 소설 무정. 자, 마찬가지로 소설이 지문의 제재로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소설을 비문학, 제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연습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대 소설 무정은 회귀, 방금 나온 회귀를 부정한대요. 이것은 주인공인 이형식과 박영채의 시간 경험을 통해 확인된다. 형식은 고하지만 이상적인 고향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박진사의 집에서 영채와 함께하던 때의 기억이다. 이는 영채도 마찬가지기에 그들에게 박진사의 집으로 표상되는 유년의 과정은 이상적 원점의 구실을 한다. 자, 고소설처럼 원점이 있어요. 일종의 원점. 그쵸? 과거의 이상적인 기억이니까 원점이 있다는 겁니다. 박진사의 죽음은 그들에게 이 원점인 고향의 상실을 상징한다. 두 사람의 결합이 이상적 상태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그들은 끝내 결합하지 못한다. 자, 즉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겠죠. 형식은 새 시대의 새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합하지 못해요. 되겠죠. 자, 뭐 소설이 제재로 쓰였지만 사실 무정의 내용을 알 필요도 없겠죠? 딱 지문 봤을 때, 그쵸? 어쨌든 이걸 토대로 우리는 그냥 추론 유형처럼 풀면 돼요. 그래서 10번 보시면 무정과 고소설은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부정하지 않죠. 뭐가 고소설이. 그쵸? 2번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우리 영웅소설의 주인공 어디서 나왔어요? 고소설. 그쵸? 무정의 이 형식은 그들의 이상적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요거 어때요? 우리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이상적 원점을 상실했다가 누구로 인해? 적대자로 인해 상실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회귀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그렇죠? 과거로서의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정의 이 형식은 어때요? 고향이 아예 상실되죠. 박진사의 죽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요. 무정에서 이 형식이 박영채와 결합했다면 미래로서의 종결점.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가 결합하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적 원점을 다시금 획득하는 거였잖아요. 새로운 미래가 아니었어요. 4번 가정소설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결말을 통해 이거 뭐였어요? 원점으로의 복귀였죠. 그쵸? 거부가 아니라 복귀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 2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소설이 제재로 쓰여도 그냥 추론형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이번 2024년도 국가직 9급에 추론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7문장인가 8문장인가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 추론 유형 연습하던 대로 아무리 소설이 제재로 쓰여도 이렇게 연습한 거 이 추론 유형처럼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1번에 문맥상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잠깐 돌아갈게요. 자, 여기 돌아가다가 나와요. 보시면, 자, 문맥으로 파악해야겠죠, 의미를. 그곳에서 향유했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즉, 이때 돌아가다는 어떤 의미예요? 과거로 백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아가다예요. 그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돌아가다가 무엇이냐? 자, 원래 있던 곳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뭐예요? 잃어버린 동심.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원래 있던 거. 3번이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어휘는 사실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얘가 이제 비문학의 일부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 2024년도 국가직 9급 보시면 이때는 이제 어법 플러스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다이어 알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기억에서 리을을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알다라고 하는 어휘들이 나오죠. 얘 의미가 요거랑 일치하는지 우리 뭐 대조하는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쉽게 푸시잖아요. 요러한 형태의 문제가 유형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만. 그래서 문맥상 이 알다가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가 맞는지 그쵸? 국어라고 하는 7개 국어, 7개 국어 할 능력이 있다. 되잖아요. 요런 의미 비교하는 거랑 얘랑 사실은 동일한 형태예요. 다만 얘가 어법 문제냐 비문학 문제냐만 달라진 거지 문제풀이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 푼 것처럼 접근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신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쟤는 뭐 따로 뭐 어휘 뜻을 공부하거나 문맥상 일치하는 어휘 뭐 연습하거나 그런 거를 뭐 새로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해커스 2025년도 기본서에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 연습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만 연습하시면 되지 뭐 새로 빼서 얘만 모여진 문제를 따로 연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이거 아까 몇 번 문제였죠? 5번 문제에서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얘도 논증 문제죠. 그쵸? 논증 문제인데 자, 해볼게요. 가보시면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요. 자, 일부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아까 우리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 주무관이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 자, 얘는 가정의 형태였다면 얘는 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얘는 딱 형태가 정해진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는 if절이었다면 얘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정언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얘도 도식화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도식화하냐면요. 자, 이제 일부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요. 우린 도식화를 어떻게 한다? 자,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노인이라고 적어요.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도식화 하겠죠. 자, 1부는이라고 나오면 누군가, 그러니까 A, B, 누군가는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세상에 A, B, C 3명이 존재해요. 그중 한 명, A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우리 A씨는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씨는 노인 문제에도 관심이 없고 일자리도 관심이 없다. 두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도식화를 할 겁니다.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많이 요렇게 표시를 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계에 이 세 사람만 존재한다. 그중 A씨, 자, 일부라고 하는 건 A씨는 이라고 볼게요. A씨는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나와보면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 이번에는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A, B, C 모두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대요. 이거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런 거니까 공직에 관심 있으면 일자리도 관심이 있겠네. 요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5번 문제 가운 형식으로 이렇게 도식화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요 두 조건을 전제로 할 때 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 요거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자, 우선은 이렇게 묶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요건데 자, 가랑 나를 묶으려고 하는데 4개 조건이 지금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묶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에서 동일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형태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나 조건을 대우관계로 만들면 되겠죠. 자,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일자리에 관심이 없으면 공직에 관심이 없다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했죠. 연세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연세법으로 가랑 나를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묶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보낼게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면 돼요. 연세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조건이 뭐다? 노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가 공직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나는 걸, 자, 도식화한 걸 말로 풀어서 쓰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요거 어떻게 푼다? 노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 공직에는 관심이 없다. 두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A씨, 일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노인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공직 문제는 관심이 없다. 걔가 어디에 있냐면 1번에 있죠.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 A씨는 공직에 관심이 없다.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연습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충분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논리 문제 한 10문제만 풀고 나면 충분히 해결 빠르게 가능한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히 신유형이죠. 추가로 연습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글을 기억에서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그래서 기억에서 리을까지 나오는데 문맥상 하나씩 비교하고 소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적절한 것 고르는 거예요.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수명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자, 이 방법은 인간이 젊고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늙고 병든 상태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기존 발상. 어때요? 기존 발상. 수명을 늘린다는 게 이건 거죠. 단순히 시간만을 지연시킨다는 거와는 다르다. 그럼 기존 발상 기억과 연결이 되죠. 얘를 1번
늙고 병든 상태에서 담담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기존 수명 늘릴 수 있는 기존 발상과 다르죠. 그쵸? 기다리는 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발상이 아니잖아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은 노화가 진행된 상태를 진행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거나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노화를 막는 장치가 개발된다면 어때요? 진행된 상태를 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수명 늘리는 거죠. 그쵸? 2번 보시면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신체를 노화가 진행된 신체로 왜 바꿔요? 그쵸? 얘는 수명을 늘리는 방법과 관련이 없겠죠? 자, 그러나 노화 문제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는 초라하다. 이는 대부분 연구가 신약 개발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초라한 이유는 신약 개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래요. 현재 기준에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는데 식품의약국이 노화를 질병으로 본 탓에 승인받을 수 없었다. 자, 승인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할 때만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승인받을 수 없었던 건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이겠죠. 3번 보시면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에. 괜찮겠죠? 3번이 적절하게 수정한 방향이고요. 어쨌든 노화를 질병으로 보더라도 약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노화 문제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덕분에 신약 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그들에게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겠죠. 그쵸? 좀 노화가 더딘 사람들 주변에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 추출하면 어때요? 그들이 조금 다른 특징이 있겠죠. 어떻게 노화를 지연시키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지연시키냐 하는 생리적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추출 가능할 텐데 4번 보시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유전자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특징? 아니죠. 그렇죠. 더디게 진행되는 건 노화를 지연시키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거겠죠. 리을을 굳이 4번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적인 그 장문 고쳐쓰기 있죠? 기존에 나오던 유형이기 때문에 얘는 뭐 신유형이 아니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은 서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요것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기 보시면요.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기억을 강화한다, 약화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억이 아까 가설이었잖아요. 가설을 강화한다 라고 나오는 거는요. 강화한다. 자, 이 가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봐요. 가설에서 어떤 주장이 있을 거고 어떤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보기에서는 요것들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떤 새로운 증거, 뉴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뉴 증거 혹은 뉴 근거가 나올 거고 요 증거와 근거가 우리 지문에 나온 요 내용과 일치하면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뉴 증거가 만일 지문에 나온 주장과 근거와 내용이 일치하면 강화한다. 반면 지문에 나온 주장과 근거랑 보기에 나온 요 new 근거, 새로운 근거가 만일 상반된다면, 반대된다면 약화한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화랑 약화가 이게 피셋형에서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는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강화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지문 내용과 일치한다
약화한다는 새로운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반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기억, 사피어 워프 가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흔히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말을 한다. 서로 다른 빛깔의 띠 7개가 무지개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비롯해 다른 자연 언어들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해당 자연 언어가 무지개의 색상에 대응하는 색채 어휘를 7개씩 지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즉, 7빛깔 무지개라는 표현이 쓰이는 이유가 뭐다? 무지개의 색상에 대응하는 어휘가 7개이기 때문에 7빛깔 무지개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언어학자 사피어와 그의 제자 워프는 여기서 어떤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무지개의 띠가 몇 개냐고 물었고 대답은 제각각 달랐대요. 사피어와 워프는 이 설문 결과에 기대어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얽매인 채 세계를 경험한다. 자, 언어가 7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7빛깔 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이 판단으로 우리는 모국어가 그어놓은 선에 따라 자연 세계를 분단한다. 같은 말이죠. 언어에 따라 세계를 경험한다, 판단한다. 이에 따르면 특정 현상과 관련한 단어가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의 화자들은 그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경험하는 것이다. 자, 단어가 많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을수록 심도 있는 경험을 한대요. 예를 들어 무지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100개면 그 사람들은 100개를 다 보는 거잖아요. 심도 있는 경험이 되겠죠. 언어가 의식을, 사고와 세계관을 결정. 자, 언어가 결정한대요. 이 견해가 기억인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불리며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우리 정리했죠? 결국에 기억의 핵심 내용은 뭐다? 언어가 세계를 결정한다. 경험하게 하고 판단하게 한다. 이거겠죠. 자, 1번.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 지니고 있어요. 자, 언어가 4개. 이누이트 조기. 1개 지니고 있는 영어 화자들보다 넓고 섬세하게 경험한다. 언어가 많으면 심도 있는 경험한다. 어때요? 일치하죠. 강화하는 겁니다. 오케이. 니은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3개뿐인 피라족의 사람들. 자, 언어가 딱 3개만 존재한대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대상을 가리킬 언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다라고 인식하는 거. 어때요? 내용과 일치하죠. 질문의 내용과 일치하니까 강화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세계를 결정한다 라는 거죠. 자, 딕은 색채 어휘가 적은 자연 언어 화자들이 색채 어휘가 많은 자연 언어 화자들에 비해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 언어가 적은 화자가 구별 능력이 뛰어나다. 지문의 내용과 어때요? 반대되죠. 지문은 언어가 많을수록 심도 있는 경험을 하니까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겠죠. 그게 지문 내용이었으니까 반대되죠? 약화한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개가 전부 다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강화, 약화가 사실은 신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신유형이라도 얘는 우리 글쓴이의 견해 파악하기 유형 있죠? 거기에 조금 요러한 개념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화, 일치로 보고 약화, 반대, 상반으로 보고 견해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우리 기존의 비문학 견해 찾기 하던 것대로 그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5에서 16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자, 세트형이니까 어떻게 해달라. 발문부터 체크하시라. 1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분의 형 파악하기 유형이죠. 그대로 푸시면 돼요. 기존 시험처럼.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시면 기억에서 리을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인데요, 여러분. 언어 어휘 문제인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직 9급 문제와 별다를 바 없어요. 그게 그냥 비문학 유형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풀 건데 어휘는 우선 제쳐두고 자, 우리 항상 나오는 이런 세분의 형 파악하기 유형이죠. 그것처럼 푸시면 되는 거고요. 15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선지 체크하는 거죠. 자, 선지의 핵심 내용 체크해 볼게요. 얘네들을 찾을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히브리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나오나 봐요. 여기에서 신이랑 인간은 위계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한국의 무속 신화는요. 신은 인간을 위해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된다. 자, 신이 지상에 내려와서 왕이 된대요. 무속 신화. 3번. 건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 자, 결합해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 4번.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체화 생신화에 보이는 신-인간 관계와 다르다. 자, 한국 신화와 신체 화생 신화의 신-인간 관계가 다르다. 요 내용들을 지문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한국 신화부터 나오네요.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 한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완전한 존재가 되고 인간은 신과의 결합을 통해 혼자 할 수 없었던 존재론적 상승을 이룬다. 자, 그러면 한국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때요? 그냥 결합하는 존재라는 거죠. 결합. 위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자, 어쨌든 한국 신화 중에 한국 건국 신화에서 주인공인 신은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 요 내용 봤죠? 주인공인 신은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고자 한다. 요거 선지 여러분들 문제지 있으면 보시면요. 어때요? 무속 신화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쵸? 선지에서는. 근데 지금 건국 신화예요. 그럼 일단 이번 선지를 세모 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인간들의 왕이 된 신은 인간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자식을 낳음으로써 결핍을 메운다. 자, 어쨌든 건국 신화에서 우리 신은 인간과 결합해서 뭐한다? 결핍을 메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15번에 3번 선지 보시면 한국 건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 결합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죠. 결합해서 결핍 메우는 게 뭐예요? 완전한 존재. 찾을 수가 있겠죠. 우선 3번 선지 소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무속 신화 볼게요. 무속 신화에서는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신과 결합해서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존재론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자, 이처럼 한국 신화에서 신과 인간은 서로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서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반면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한국 신화와 달리 위계적이고 종속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히브리 신화, 우리 어때요? 선지에서 나왔죠? 히브리 신화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유일신에 대해 원초적 부채감을 지니고 있으며 신이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신이 인간의 우위에 있어요. 위계론적이라는 거죠. 자, 선지 1번. 히브리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위계적이다. 소거되겠죠. 이러한 양상은 북유럽이나 바빌로니아 등에 퍼져 있는 신체화생 신화 선지 나왔어요. 4번 선지에 유사하게 나타난다. 신체화생 신화는
신이 죽음을 맞게 된 후 그 신체가 해체되면서 인간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신 덕분에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신에게 철저히 종속. 어때요? 위계적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쵸? 신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선지가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 신체화생 신화에 보이는 관계와 다른 거. 그쵸? 상호 후회적이고 여기는 종속적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 다 찾았죠? 우리 세모 치고 간 2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무속 신화가 아니라 건국 신화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9급에서 사실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이 한 문제 나왔었어요. 뭐 한 문제가 나왔어도 어쨌든 요 문제는 그대로 2025년도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 기존에 연습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16번 문제가 어휘 문제였고 기억에서 리을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그래서 보시면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 보다, 비교해 보다. 어때요? 맞잖아요. 자,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대체 가능. 유사한 표현이고요.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신과의 결합을 통해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다. 신적 존재로 어때요? 새로 태어나게 되다. 거듭나다는 거잖아요. 복귀하다? 복귀는 뭐였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까 나왔죠? 아니죠. 거듭나다와 복귀하다는 다른 표현이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양상은 북유럽이나 바빌로니아 등에 퍼져 있는 신화. 어때요? 등에 분포되어 있는 신화. 대체 가능하죠? 유사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트형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 2024년도 국가직 9급에 요거 있죠. 한자 어휘를 이런 식으로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요 형태는 동일하죠. 그쵸? 보시면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하였다? 돌아다녔다로 대체 가능? 유사한에 바꿔 쓸 수 있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뭐 정답은 2번이었고 3번 보시면 그분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귀를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 대체 가능? 유사하다. 어때요? 형태는 똑같은데 다만 어휘 문제냐 비문학 문제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새로이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유형에 대비하여 그래서 얘는 그냥 비문학 푸시면서 우리가 지금 요것도 사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체해보잖아요. 문맥상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요 유형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 위주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볼게요. 자, 대화. 화법 문제죠.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갑을 병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선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때 정답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번 화제에 대해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사람 있는지 2번 자신의 의견이 반박되자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 3번 논점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사람 4번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사람 중 적절한 것을 찾을 건데 볼까요? 자, 갑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을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자, 그러면서 갑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해 좀 해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병.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자, 우리 이유 파악하는 게 필요해 했더니 병이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얘기하죠. 기본권 때문일 거야. 자, 갑.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이 보편적 상실 아닐까? 자, 갑은 의견 계속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쵸? 마스크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병. 맞아.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데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면 결국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붕괴하고 말 거야. 자, 그래서 갑에게 동의해주는 거고, 자, 병 같은 경우도 뭐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찬반 입장을 바꾸진 않죠. 아까는 그냥 자신이 요거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거고, 거기에 대한 또 갑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찬반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아요? 자,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어떤 사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범죄자의 징표로 인식되기도 해. 자, 요거를 대화에서 어때요? 우리 선지에서 체크한 내용 하나가 발견됩니다. 자, 윤리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그쵸? 근데 그것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인 문화적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겠죠? 자, 이번에 화제 전환하는 사람 없었고 찬반 입장 바뀌는 사람은 없었고요. 사례의 공통점 종합해서 강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화법 문제처럼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2024년도에 완전히 유사한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도 갑을 병, 자신들의 막 의견을 주장해요. 그 주장과 근거가 나오고 그들의 주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 약간 동일한 유형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뭐 2024년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화법 동일한 형태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세트형 나왔어요. 18에서 19번 문제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발문 체크부터 해볼 건데 18번 윗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 아까 평가 나왔었어요. 평가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 강화, 약화. 이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푸실 수 있겠죠? 자, 다만 요 질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이 나와요. 마지막엔 글쓴이 입장까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견해 각자의 우리 호킨스 주장, 뭐 호일의 주장, 글쓴이의 주장, 애킨슨의 주장 지문에서 정리 잘 해주시고 그들의 주장과 요 new 근거가 일치하는지 상반되는지 비교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19번은 문맥상 기억에서 리을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 자, 그러면 읽으면서 우리 기억에서 리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보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견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원형 석조물인 스톤헨지는 기원전 3000년경 신석기 시대에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스톤헨지와 관련된 견해가 나오죠. 자, 보시면 1960년대 천문학자 호일이 호일이에요. 자, 호일은 스톤헨지가 일종의 연산장치라는 주장을 했대요. 자, 호일 연산장치 연결 스톤헨지 되겠죠? 자, 이후 엔지니어인 톰은 태양과 달을 관찰하기 위한 정교한 기구라고 확신. 자, 톰은 태양과 달을 관찰하기 위한 기구. 다음 천문학자 호킨스는 스톤헨지의 모양이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벌써 세 학자의 주장이 나왔어요. 스톤헨지에 대한 주장. 자, 그러나 고고학자 애킨스는 그들의 생각을 비난했다. 자, 그럼 그들 나오죠. 기억 그들 누구예요? 지금 동그라미 친 학자들이겠죠. 호일, 돔, 호킨스라는 학자들의 생각을 비난했어요.
자, 애킨스는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묘사하면서 자, 애킨슨의 주장 나오죠. 스톤헨지 세운 사람들 다 야만인이다. 이들은 호킨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 자,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이들 누구예요? 야만인인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이겠죠. 그죠? 얘는 그러면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 적을게요. 자, 어쨌든 스톤헨지 세운 사람들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가 애킨슨의 생각입니다. 되겠죠? 이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다시 진화적 관점에서 애킨슨을 비판했대요. 이들은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4만 년 전의 사람들도 신체적으로 우리와 동일했으며 지능 또한 우리보다 열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 이들이 주장한 거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주장한 거.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 동일한 게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 야만인 아니야. 신체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고 우리보다 열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되겠죠? 견해 정리 잘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다음 문단 볼까요? 하지만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못했다. 끊어야 되네요. 못했다. 자, 지금 방금 우리 디귿 요 사람들이 어때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스톤헨지 세운 사람 우리들이랑 비슷했어. 동일했어. 근데 하지만 아니다. 그들이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 가지지 못했어. 누구 생각이에요? 글쓴이 생각입니다. 자, 우리 아까 선제 글쓴이 주장도 있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리을,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2500년에 걸쳐 수학과 천문학의 지식이 보존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쌓인 방대하고 정교한 문자 기록이 없었다. 자, 요러한 기록을 가지지 못한 리을은 누구예요? 니은과 동일한 사람이죠. 일단 답은 하나 나왔네요. 니은, 리을 동일한 거 묶을 거고 어쨌든 그들은 이러한 수학 천문학의 지식이 보존되지 못했고 그리고 문자 기록도 없었다. 선사시대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적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누구나 우리와 같은 동기와 관심, 개념적 틀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단은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 풀어볼까요? 윗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주장부터 다시 생각해야겠죠. 그쵸? 자, 볼까요? 호킨스의 주장이었어요. 호킨스의 주장. 우리 지문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은 아마 밑줄 치면서 글을 읽었을 테니까 한눈에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스톤헨지가 아니라 호킨스의 주장이죠. 호킨스의 주장. 호킨스의 스톤헨지와 관련된 주장은요. 1문단 마지막에 나오죠.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보시면요.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낸 거랑 어때요? 태양과 달의 배열과 관련 없죠. 얘는 어때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강화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약화될 것이라고 만일 나왔어요. 예를 들어 선지 구성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나왔다면 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어때요? 적절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 얘는 아예 관련성이 없잖아요. 관련성이 없다는 건 강화시키지도 못하고 약화시키지도 못한다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2번 볼게요. 스톤헨지 건설 당시에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했다는 증거. 자, 뉴 증거고요. 호일의 주장이 뭐였는지를
봐야겠죠. 자, 호일의 주장은요. 스톤헨지가 연산장치, 수학이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이 뉴 증거 호일과 일치하죠. 약화 안 되겠죠. 강화겠죠. 3번 스톤헨지의 유적지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신석기 시대 기록물이 발견. 자, 요런 뉴 증거가 나왔다. 그럼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 봐야 되는데 보시면 글쓴이 마지막 문단이었죠. 그들 수학과 천문학의 지식이 보존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쌓인 방대하고 정교한 문자 기록 없었어요. 글쓴이의 생각은 그들 수학, 천문학 지식 보존되지 않았어요. 발견되면 강화가 아니겠죠. 일치하지 않아야 상반되는 입장이니까 약화될 것이고요. 나머지 4번이 정답이겠죠. 자, 기원전 3000년경 인류에게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애킨슨의 주장은 약화될 거야. 자, 애킨슨 볼까요? 자, 우리 애킨슨 같은 경우는요. 이 문단에 나오죠? 여기 애킨슨. 자, 애킨슨은 스톤헨지를 세운 야만인이다.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그들 과학적 사고 할 줄 몰라. 근데 천문학 지식 뭐야? 과학 지식이잖아요. 발견된다는 건 애킨슨의 입장과 반대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다. 요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강화, 약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피셋 유형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치, 상반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번은 이미 해결했죠? 니은, 리을이었고 자, 마지막 20번 얘도 신유형, 논증 문제죠. 같은 방식으로 그럼 적용해 볼게요. 일단 도식화를 하는데 얘가 앞전 문제와 조금 다른 건 앞전 문제는 결론을 찾아야 됐다면 20번 문제는 추가해야 될 거, 전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선 근데 도식화하는 건 똑같아요. 첫 번째,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되겠죠? 그 다음,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 좋아한다. 어떻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어떤 전제가 추가되어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결론이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문학을 좋아한다로 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 결론이 나려면 뭘 써야 될까? 우선 예술과 문학 여기 있으니까 뭐 요걸 쓸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때요? 요 방향으로 나오려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을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자, 연세법으로 요거를 낼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도 요걸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새로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만일 자연, 문학 요렇게 갔다면 이 문학과 예술을 묶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예를 들어 다시 만일 요 방향이 추가가 된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에 연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자연 없어지면 문, 예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요렇게 묶인 거 두 개 순서 바꿀 수 있어요. 문예든 예문이든 상관없어요. 되겠죠? 연쇄법으로 만들려면 그럼 얘 추가되면 되겠네. 그래서 저것을 말로 표현하면 자연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문학 좋아한다. 1번 추가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제 찾기가 제일 어려워요. 결론은 쉽게 나는데 전제 찾기가 조금 앞전 문제들보단 난도가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우리가 연세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논증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충분히 연습만 한다면 쉽게 우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9급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 해설은 끝이 났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게 2024년도 국가직 9급의 출제 비중인데, 자, 뭐 어쨌든 화법, 작문, 사실형, 추론형, 독해 다 나오는 거 확인했고 기존 문제처럼 푸시면 돼요. 다만 추가된 게 비문학 세트형이 나온다는 거. 세트형으로 어휘가 나올 수 있고 세트형은 아니지만 비문학의 제재로 문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추가된 사항이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현대운문, 현대산문 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얘를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비문학 추론형으로 풀어달라. 그렇게 됐었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어법도 우리 확인했죠? 어법 독해형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X 치면 안 되죠. 독해형으로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기존에 공부하던 것처럼 암기형으로 공부하자. 어쩔 수 없다. 요건 이거 말씀드렸고 우리 어휘는 여기로 나오죠. 세트형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전 운문, 고전 산문 어디로 갔냐? 2024년도에 한 문제씩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 자,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로 갔냐? 넘어갈게요. 자, 요런 거. 고전 산문이죠. 고전 산문 요 문제 어디 갔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지는데 사실 이 고전 산문도 제재로 비문학 제재로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문학 어때요? 비문학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2024년도 국가직에서 제일 어려웠던 요 문제죠. 고전 운문. 얘도 사라집니다. 자, 사실 우리가 뭐 현대 산문이든 현대 운문이든 고전 산문이든 사실은 여러분들 암기하진 않죠. 그쵸? 걔는 암기할 필요 없이 왜 풀이법이 존재하잖아요. 다만 반면 고전 운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셨잖아요. 자, 이 암기 공부해야 되나요?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예시 문제 고전 운문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제재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졌다. 그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앞에 넘어온 얘네들 있죠. 자, 한자 어휘 우리 예시 문제 없었죠? 우리 어휘 유형은 다 세트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한자 어휘 2025년도부터 버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안 나오는데 뭐 외우실 필요 없겠죠? 그쵸? 요거는 이제 세트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자 어휘는 따로 익히실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런 문제 있죠. 우리 이것도 국가직 9급에 나온 문제인데 표준어로 쓰인 것은 해서 허구 한으로 써야 된다. 하마 터면으로 써야 된다. 잘록하게로 써야 된다. 요런 문제 있죠. 완전히 암기형 어휘, 어법. 암기형 어법. 요런 거는 따로 학습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그 이론 문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요런 것도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좀 새로워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국가직 9급과 비교해서 2025년도 예상 문제 살펴봤기 때문에 요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짜야 할까? 그거를 조금 이 강의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